위대한 개츠비, 피츠제럴드. 1. 지금보다 어리고 쉽게 상처받던 시절, 아버지는 나에게 충고를 한마디 해주셨는데 난 아직도 그 충고를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있다. 누구든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면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하여라.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이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부자는 언제나 이상할 정도로 말이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고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그보다 훨씬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일에 판단을 유보하는 버릇이 생겼고 그 때문에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자주 나에게 다가오는 바람에 그야말로 지긋지긋한 사람들에게 적잖이 시달려야 했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에게 그런 특성이 나타나면 재빨리 알아차리고 달라붙게 마련이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난폭한 녀석들의 은밀한 슬픔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대학에 다닐 때 억울하게도 정치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들은 대부분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찾아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래서 그들이 은밀한 고백을 털어놓을 기미가 확실하다 싶으면 나는 종종 잠을 자는 척하거나 뭔가에 몰두해 있는 척하거나 아니면 악의를 품은 듯이 일부러 경망스럽게 울었다. 젊은이들의 은밀한 고백 아니면 적어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사용하는 표현이란 흔히 남들을 표절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것을 억지로 숨기려고 하다 보니 대개 흠이나 있게 마련이다. 판단을 유보하면 무한한 희망을 갖게 된다. 우리 아버지가 점잔을 빼며 말씀하셨고 지금 내가 점잔 빼며 다시 이야기하듯이 기본적인 예절 감각이란 태어날 때부터 저마다 다르게 분배되는 것이며 그 사실을 깜빡 잊어버릴 때면 뭔가를 놓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내가 관대한 것처럼 자랑했지만 나는 이런 관대함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인간의 행동이란 단단한 바위 덩어리나 축축한 습지에 근거를 둘 수 있지만 나는 일정한 단계가 지난 뒤에는 그 행위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지난해 가을 동부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이 세계가 제복을 차려입고 있기를 말하자면 영원히 도덕적인 차렷 자세를 취하고 있기를 바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특권을 지닌 시선으로 인간의 내면 세계를 오만하게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오직 이 책의 이름을 제공해준 개츠비만이 내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는 예외적인 인물이었다. 내가 드러내놓고 경멸에 맞지 않는 것을 모두 대변하는 개츠비 말이다. 그러나 만약 인간의 개성이라는 게 일련의 성공적인 몸짓이라면 그에게는 뭔가 멋진 구석이 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는 마치 1만 5천 킬로미터 밖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감지하는 복잡한 지진계와 연결되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삶의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러한 민감성은 창조적 기질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는 그런 진부한 감수성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희망에 대한 탁월한 재능이요.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도 일찍이 발견한 적이 없고 또 앞으로도 다시는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낭만적인 민감성이었다. 그래, 결국 개츠비는 옳았다. 내가 잠시나마 인간의 속절없는 슬픔과
숨가쁜 환희에 흥미를 잃어버렸던 것은 개츠비를 희생물로 삼은 것들, 개츠비의 꿈이 지나간 자리에 떠도는 더러운 먼지들 때문이었다. 우리 집안은 이곳 중서부 도시에서는 3대에 걸쳐 꽤 이름이 알려진 부유한 집안이다. 캘러웨이 가문은 문중 비슷한 것을 이루고 있으며 버클루 공작의 후예라는 말도 전해 내려온다. 그러나 우리 가문을 실제로 창시한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의 형으로 1851년에 이곳에 정착하여 남북전쟁 때 다른 사람들을 대리로 전쟁터로 내보내고 철물 도매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은 오늘날까지 우리 아버지가 이어받아 계속하고 있다. 큰 할아버지를 뵌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나는 그분을 닮았다고들 한다. 특히 아버지 사무실에 걸려있는 어딘지 무뚝뚝하게 생긴 초상화와 비교해보면 말이다. 나는 1915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보다 꼭 25년 늦게 뉴헤이번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고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제1차 세계대전으로 알려진 때늦은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에 참가했다. 미국의 반격을 너무나 만끽했던 나는 고향에 돌아와서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제 중서부 지방은 이제 세계의 활기찬 중심지가 아니라 우주의 초라한 변두리 같았다. 그래서 나는 동부로 가서 채권 사업을 배우기로 결정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채권업에 종사하고 있던지라 채권업계가 독신 남자 하나쯤은 더 먹여 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친척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은 마치 나에게 대학 예비학교라도 골라주듯 이 일에 의논하더니 마침내 매우 엄숙한 얼굴로 마지못해 뭐 괜찮겠지 하고 말했다. 아버지가 1년 동안 재정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주기로 했다. 여러 가지 일로 미루고 미루다 1922년 봄 나는 어쩌면 영원히 머물러 살 작정으로 동부로 왔다. 우선 시내에 방을 구해야 했지만 따뜻한 계절인데다 널찍한 잔디밭과 정든 나무들이 서 있는 시골을 막 떠나온 터라 같은 사무실의 한 젊은 친구가 통근할 수 있는 곳에 집을 같이 얻어 사는 게 어떠냐고 제의했을 때 그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비바람에 바랜 월세 80달러짜리 허름한 방갈로를 하나 구했다. 그러나 정작 그 집에 들어갈 때는 그 친구가 워싱턴으로 발령받는 바람에 혼자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개 한 마리와 적어도 그놈이 도망가 버릴 때까지 며칠 동안 말이다. 낡은 다찌 자동차 한 대, 그리고 핀란드인 가정부와 함께 지냈다. 그녀는 내 잠자리를 봐주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전기난로 위로 몸을 구부리고 혼자서 핀란드 속담을 중얼거리곤 했다. 하루 이틀쯤 쓸쓸하게 보내던 어느 날 아침, 나보다 늦게 이사온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길을 물었다. 웨스트에그에는 어떻게 갑니까? 그는 막막하다는 듯이 물었다. 나는 그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발길을 옮기다 보니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안내자여 길잡이이며 초기 개척자였다. 그 사람은 뜻하지 않게 내가 이 마을의 한 식구가 되었음을 인정해 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햇살과 폭발하듯 돋아나고 있는 나무 잎사귀를 보면서 영화에서 사물들이 쑥쑥 자라듯이 말이다. 나는 여름과 함께 삶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우선 읽어야 할 책들이 아주 많았고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건강도 챙겨야 했다. 나는
은행 경영, 신용 대출, 채권 투자에 관한 책을 10권 넘게 샀다. 조폐국에서 갓 찍어낸 화폐처럼 황금빛과 붉은빛을 번쩍이며 내 서가에 꽂혀있는 그 책들은 오직 미다스 왕과 J.P. 모건, 마이케나스만이 알고 있는 눈부신 비밀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는 듯 했다. 그리고 나는 그 밖의 책들도 많이 읽을 작정이었다. 대학 시절 나는 문학에 재능이 꽤 있는 편이었다. 어느 해인가는 대학신문, 예일 뉴스에 아주 진지하고 명쾌한 논설을 쓴 적이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내 삶 속에 다시 끌어들여 모든 전문가들 중에서 가장 보기 드문 존재, 즉 균형 잡힌 인간이 되려고 했다. 인생이란 결국 단 하나의 창으로 바라볼 때 훨씬 더 잘 볼 수 있게 마련이다. 라는 말은 그저 격언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내가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별난 지역 중 하나에 집을 얻은 것은 그야말로 우연이었다. 그 집은 뉴욕시에서 정동으로 쭉 뻗어나간 떠들썩하고 길쭉한 섬이었는데 그곳에는 자연현상이 만들어낸 진기한 지형 중에서도 특히 유별난 지형이 둘 있었다. 이 지역은 뉴욕시에서 30km쯤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거대한 달걀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두 지역은 겉모습이 똑같은 데다 이름뿐인 만을 사이에 둔 채 서반구의 바다 중에서 인간의 손길이 가장 많이 닿은 곳, 즉 롱아일랜드 해협의 큼직한 앞마당 쪽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이 두 지역은 완벽한 타원형은 아니지만 콜럼버스 이야기에 나오는 달걀처럼 서로를 접하고 있는 양끝이 납작하니 말이다. 워낙 생김새가 닮아서 그 위를 나는 갈매기들도 아마 헷갈릴 것이다. 날개가 없는 인간들은 모양과 크기를 제외하고는 그 두 지역이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르다는 사실에 더욱 큰 흥미를 느낀다. 나는 웨스트에그에 살고 있는데 글쎄 뭐랄까 이 지역은 이스트에그에 비해 상류사회다운 면이 덜한 곳이다. 비록 이렇게 말하면 이상야릇하고 적잖이 불길한 두 지역의 차이점을 아주 피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말이다. 내가 살고 있던 집은 롱아일랜드 해협에서 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달걀 모양의 지역 바로 끝 지점에 있었는데 한 철에 12,000달러에서 15,000달러를 줘야 빌릴 수 있는 거대한 두 저택 사이에 끼어 있었다. 오른편에는 어느 모로 보나 그야말로 엄청난 저택이 자리하고 있었다. 노르망디 시청을 그대로 본뜬 것으로 한쪽에는 가느다란 수염 같은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 탑과 대리석 풀장, 그리고 무려 160제곱미터가 넘는 잔디밭과 정원이 딸려 있었다. 바로 개츠비의 저택이었다. 아니, 그때 난 아직 개츠비를 몰랐으니 그런 이름을 가진 어떤 신사가 살고 있던 저택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내가 살고 있던 집은 눈에 가시처럼 거슬릴만 했지만 워낙 보잘것없는 곳이라 거의 무시되다시피 했다. 그래서 나는 바다와 이웃집 잔디밭 한 모퉁이를 바라보며 살 수 있었고 백만장자들과 가까이 살고 있다는 위안도 얻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을 한 달에 고작 80달러를 지불하고 말이다. 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만의 맞은편에는 해변을 따라 상류 사회인 이스트에그의 하얀 저택들이 궁궐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해 여름의 역사는 내가 톰
뷰캐넌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그곳에 자동차를 몰고 간 저녁부터 시작된다. 데이지는 나의 먼 친척 여동생 뻘이었고 톰은 대학 시절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전쟁 직후 나는 시카고에 그들 부부 집에 이틀 동안 머문 적이 있었다. 데이지의 남편 톰은 여러 운동에 재능이 있었지만 특히 예일 대학교의 풋볼 선수로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뛰어난 엔드 중의 하나였다.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 전역에 알려진 유명 인사로 21살 때 이미 탁월한 재능을 보였기 때문에 그 뒤로는 모든 것이 내리막길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의 집안은 굉장히 부유했다. 심지어 대학에 다닐 때도 돈을 물쓰듯 하는 바람에 빈축을 사기도 했다. 그리고 톰은 시카고를 떠나 남들이 보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폼을 잡으며 동부로 왔다. 예컨대 폴로 경기를 즐기려고 레이크 포리스트에서 경기용 말을 한때나 몰고 왔다. 나와 같은 세대의 사람이 그 정도로 재산이 많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들 부부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동부로 왔는지 나는 잘 모른다. 그들은 별 다른 이유 없이 프랑스에서 1년을 보냈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폴로 경기를 하고 재산을 과시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떠돌아다니며 즐겼다. 거처를 옮길 때마다 데이지는 전화로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 말을 별로 믿지 않았다. 데이지의 심중은 잘 알았지만 톰은 다시는 맛볼 수 없는 풋볼 경기의 극적인 흥분을 조금은 부러운 듯 쫓으며 영원히 방황하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하여 따뜻한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저녁,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 두 옛 친구를 만나려고 이스트에그로 차를 몰았다. 그들의 저택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다. 붉은색과 흰색으로 장식한 조지 왕조 식민지 시대풍의 쾌적한 집은 많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었다. 잔디밭이 해변에서 시작해서 현관을 향해 400m나 달려와 해시계와 벽돌로 꾸민 산책길과 불타는 듯한 정원을 뛰어넘어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저택에 이르러서는 마치 여새를 몰듯 밝은 색의 덩굴이 되어 집 옆을 따라 뻗어 올라갔다. 집 정면은 한 줄로 나란히 이어진 프랑스식 창문으로 나뉘어 있는데 창문은 황금빛이 반사되어 번쩍이며 따스한 바람이 부는 오후를 향해 활짝 열려 있었다. 승마복을 입은 톰 뷰캐넌은 두 다리를 딱 벌리고 현관에 서 있었다. 톰은 뉴헤이번 시절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는 좀 무뚝뚝하게 생긴 입과 거만한 태도에 밀집 색깔의 머리카락을 한 30살의 건장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얼굴 전체에 거만한 두 눈이 반짝거리는 탓에 늘 공격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다는 인상을 풍겼다. 승마복의 여성적인 우아함조차도 그의 몸집이 지닌 엄청난 힘을 숨기지는 못했다. 그가 신은 번쩍이는 부츠가 맨 위쪽 끈이 팽팽할 정도로 부풀어 올라 있었다. 어깨가 움직일 때는 얇은 상의 아래로 우람한 근육이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거대한 지렛대의 힘을 가진 육체, 한마디로 무자비한 육체였다. 무뚝뚝하고 톤이 높고 거친 허스키한 음성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성마른 듯한 인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심지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까지도 아버지 같은 고자세로 경멸하는 듯한 구석이 있었다. 그래서 뉴헤이번에서는 그의 배짱을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뭐 이 문제에 관해 내 의견이 결정적이라고는 생각하지 말게. 내가 자네들보다 힘 꽤나 쓰고 더 사내답다고 해서 말이야. 그는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우리는 4학년 때 사교 클럽에 같이 속해 있었다. 한 번도 친하게 지낸 적은 없지만 그는 나를 인정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름대로 투박스럽고 도전적인 태도로 나한테만큼은 호감을 샀으면 하는 인상을 언제나 풍겼다. 우리는 햇살이 내리쬐는 현관 베란다에서 몇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이 집은 살기 좋은 곳이야. 그는 불안한 듯 끊임없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톰은 한쪽 팔로 내 몸을 휙 돌리더니 널쩍하고 평평한 손을 들어 앞에 펼쳐져 있는 풍경을 가리켰다. 그가 손으로 가리킨 쪽에서 이탈리아식 침상 정원과 2제곱미터 넓이의 향이 코를 찌를 듯한 장미정원, 해안에서 떨어져 물결에 따라 흔들리고 있는 매브리콘 모양의 모터보트 한 대가 보였다. 이 집은 석유재벌 드메인의 소유였지. 그는 품위를 잃진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내 몸을 한 번 더 돌렸다. 이제 그만 안으로 들어가지. 우리는 천정이 높은 복도를 지나 밝은 장밋빛 공간으로 들어갔는데 그 공간은 양쪽 끝에 달린 프랑스식 창문 덕분에 가까스로 집에 붙어 있었다. 살짝 열려있는 창문은 약간 집 안쪽으로 자란 듯한 푸릇푸릇한 잔디를 배경으로 하얗게 반짝였다. 산들바람이 방 안으로 불어들어와 커튼의 한 끝은 안으로 다른 한 끝은 창백한 흰 깃발처럼 밖으로 휘날리다가 설탕이 핀 웨딩 케이크 같은 천장을 향해 소용돌이 쳤다. 그러고 나서 마치 바람이 바다 위에 그림자를 들이우듯 포도주 빛깔의 양탄자 위에 잔 물결을 일으키며 그 위에 그림자를 들이웠다. 방 안에 있는 물건 중에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고는 엄청나게 큰 긴 의자뿐이었다. 그 위에는 젊은 여자 둘이 마치 붙잡아 메어놓은 기구를 탄 것처럼 둥실 뜬 채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마치 집 근처를 잠깐 날아다니다 들어오기라도 한 것처럼 잔 물결을 일으키며 펄럭이고 있었다. 나는 커튼이 휘날리며 내는 찰싹거리는 소리와 벽에 걸린 그림이 달그락거리며 내는 신음을 들으며 잠시 서 있음에 틀림없었다. 그러자 톰 뷰캐넌이 쾅 하고 뒤쪽 창문을 닫는 소리가 들려왔다. 방 안에 갇힌 바람이 방과 커튼과 양탄자 주위로 가라앉자 두 젊은 여인도 바닥 쪽으로 천천히 두둥실 내려앉았다. 두 여자 중 젊은 쪽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긴 의자에 맨 끝까지 몸을 쭉 뻗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턱을 조금 축혀 올리고 있는 모습이 마치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물건을 턱 위에 올려놓고 균형을 잡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곁눈질로 나를 쳐다보았는지도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 나는 얼떨결에 그녀에게 이렇게 갑자기 들어와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사과할 뻔했다. 다른 쪽은 데이지로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서려고 했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몸을 조금 굽혔다가 좀 어리벙벙하지만 매력적인 웃음을 살짝 지었고 그래서 나 역시 방 안쪽으로 들어갔다. 너무 행복해서 온몸이 다 마비될 지경이에요. 그녀는 마치 뭔가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한 듯 잠시 웃고는 잠시 내 손을 잡고 이 세상에 당신만큼 보고 싶었던 사람은 없었다는 표정으로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는 늘 이런 식이었다. 그녀는 귓속말로 턱으로 균형을 잡고 있는 저 여자의 성이 베이커라고 일러주었다. 나는 데이지가 귓속말을 하는 목적이 상대방이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이게 하려는데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말도 안 되는 험담이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 귓속말의 매력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다. 어쨌든 미스 베이커는 떨리는 입술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재빨리 머리를 다시 뒤쪽으로 기울였다. 그녀가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균형을 잡고 있던 물건이 분명히 조금 흔들렸고 그러자 그녀는 놀라 약간 움찔했다. 또다시 뭔가 죄송하다는 말이 입가에 맴돌았다. 나는 완벽한 자존감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놀라운 찬사를 보낸다. 나는 다시 나지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친척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음성은 마치 다시는 연주되지 못할 음정을 배열해 놓는 것처럼 높낮이에 따라 귀를 오르락내리락 하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였다. 반짝이는 두 눈이며 정열적으로 빛나는 입. 눈부신 광채 때문에 그녀의 얼굴은 슬프면서도 사랑스럽게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사랑해본 남자라면 좀처럼 잊기 힘든 어떤 흥분이 깃들어 있었다. 즉, 노래하고 싶은 충동. 자, 한번 들어봐요. 하는 속삭임. 방금 즐겁고 신나는 일을 했으며 곧이어 또 즐겁고 신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약속이 실려 있었다. 나는 동부로 오는 길에 시카고에 들러 하룻밤 머물렀는데 10명도 넘는 사람이 그녀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더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싶어 하던가요? 그녀는 황홀한 듯한 소리를 쳤다. 시내가 온통 텅 빈 것 같아. 차들이 모두 왼쪽 뒷바퀴를 장례식 화환처럼 검게 칠하고 있고 노스쇼어를 따라 밤새도록 통곡 소리가 들리던데. 어머, 굉장하네요. 여보, 우리 돌아가요. 내일이라도 당장. 그러고 나서는 그녀는 엉뚱하게도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 아기를 봐야죠. 그래, 보고 싶군. 지금 자고 있어요. 올해 2살이에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죠? 아직 못 봤지. 그럼 꼭 봐야 해요. 그 애는요. 불안하게 방 안을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던 톰 뷰캐넌은 발걸음을 멈추고 내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닉, 요즘 자넨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채권 일을 하고 있어. 어느 회사에서? 나는 회사 이름을 말해주었다. 들어본 적 없는 회사인데. 그는 단정적으로 말했다. 이런 말투에 나는 화가 치밀었다. 그럼 앞으로 알게 되겠지. 내가 짤막하게 대답했다. 자네가 계속 동부에 머물러 있다면 말이야. 아, 난 계속 동부에 머물러 있을 거니까 걱정할 것 없네. 그는 뭔가 경계하는 듯한 눈으로 데이지를 힐끗 쳐다보더니 나에게로 다시 눈을 돌리며 말했다. 빌어먹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살 리가 있나. 바로 이때 미스 베이커가 너무 갑작스럽게 그렇고 말고요 라고 하는 바람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이 방에 들어온 뒤로 그녀가 처음으로 입 밖에 낸 말이었다. 하품을 하면서 빠르고 능숙한 동작으로 의자에서 일어나 방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아 그녀 자신도 놀란 것이 틀림없었다. 몸이 뻣뻣하게 굳었었어요. 저 소파에 너무 오랫동안 누워 있었나 봐요. 그녀가 투덜거렸다. 그렇게 보지 마.
난 오후 내내 널 뉴욕에 데려가려고 했잖아. 데이지가 대꾸했다. 안 마실래요? 미스 베이커는 방금 저장고에서 꺼내온 칵테일 넉 잔을 쳐다보며 말했다. 난 지금 훈련 중이거든요. 바깥 주인인 톰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물론 그렇겠지. 그는 잔 밑바닥에 술이 한 방울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잔을 들어 쭉 들이켰다. 당신 같은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내는지 정말 모르겠단 말씀이야. 나는 미스 베이커를 쳐다보면서 그녀가 해낸다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그녀를 바라보면 기분이 좋아졌다. 몸매가 날씬하고 가슴이 작은 데다 마치 사간생도처럼 어깨를 뒤로 쫙 펴고 있었기 때문에 꼿꼿한 자세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그녀는 나의 시선에 응답이라도 하듯 정중한 호기심을 보이며 햇빛을 받아 긴장한 잿빛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은 매력적이었지만 어딘가 불만 섞인 표정이었다. 그러자 불현듯 전에 어디선가 그녀를 만났거다 아니면 사진이라도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내 뇌리를 스쳐갔다. 웨스터에그에 사신다고요? 제가 아는 사람도 그곳에 살아요. 그녀는 경멸하듯 말했다. 전 아직 아는 사람이 한 명도. 개츠비는 아실 텐데요. 개츠비라고? 어떤 개츠비 말이야? 데이지가 물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톰 뷰캐너는 건장한 팔을 억지로 내 팔 아래에 끼워넣고 마치 체스판에서 말을 옮기듯 나를 데리고 나갔다. 두 젊은 여자는 팔을 가볍게 엉덩이에 얹은 채 석양을 향해 열려있는 장밋빛 현관 쪽으로 가볍고 나른한 걸음걸이로 우리 앞에서 걸어갔다. 현관에 놓인 탁자 위에 촛불 4개가 잦아든 바람 속에서 간들거리고 있었다. 촛불은 왜 켰담? 데이지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촛불을 비벼 꺼버렸다. 이제 2주만 지나면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이 돼요. 그녀는 밝은 얼굴로 우리 모두를 바라보았다. 1년 중 낮이 제일 긴 날을 줄곧 기다리다가 막상 그날이 오면 깜빡 잊고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나요? 나는 언제나 1년 중 낮이 제일 긴 날을 기다리다 그만 잊어버리고 말아요. 뭔가 계획을 세워야겠어. 미스 베이커가 잠자리에라도 들려는 사람처럼 하품을 하며 테이블에 앉았다. 좋아. 그런데 무슨 계획을 세운담? 그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내 쪽을 바라보았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나요? 내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겁먹은 표정으로 자신의 새끼손가락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이것 좀 봐요. 여기를 다쳤단 말이에요. 그녀가 불평했다. 우리도 모두 그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푸르스름하게 멍이 들어 있었다. 톰, 당신이 한 짓이에요. 그녀는 책망하듯 말했다. 일부러 한 짓은 아닌 줄 알지만 당신이 그런 걸요. 이게 다 야수 같은 사람과 결혼한 탓이지요. 무지막지하게 몸집이 큰 괴물 같은 사내와 그 괴물 같은 사내라는 말은 쓰지 말랬지. 아무리 농담이라도 말이야. 톰은 언짢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도 괴물 같은걸요. 데이지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이따금 미스 베이커와 데이지는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다. 색다른 화제도 없이 주고받는 시시껄렁한 대화는 그냥 잡담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그들이 입고 있는 흰 드레스처럼
아무런 욕망도 찾아볼 수 없는 무심한 눈동자처럼 썰렁했다. 그들은 그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저 예의 바르고 유쾌하게 대접하고 대접받으려고 애쓰면서 톰과 나를 받아들일 뿐이었다. 이 두 여자는 곧 저녁 식사가 끝날 것이고 조금 있으면 저녁 시간 또한 지나갈 것이며 그래서 모든 것이 그럭저럭 끝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서부에서는 사뭇 달랐다. 서부에서는 저녁 시간이 비록 실망스럽지만 끊임없이 뭔가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순간순간의 긴장된 두려움 속에서 쫓기듯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결말을 향해 치닫게 마련이었다. 테이지, 너하고 같이 있으니까 내가 야만인이라도 된 듯한 느낌이 드는구나. 나는 코르크 냄새가 나긴 하지만 꽤 괜찮은 적포도주를 두 잔째 마시며 고백했다. 넌 농작물 이야기라던가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거니? 특별한 의도를 갖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그 말에 대답은 엉뚱한 쪽에서 나왔다. 문명이 지금 산산조각 나고 있어. 톰이 갑자기 격렬하게 내뱉었다. 난 지독한 비관론자가 되었지. 전에 고더드라는 사람이 쓴 유색인종 제국의 발흥이라는 책을 읽어봤나? 아니, 아직 못 읽어봤는데. 그의 말투에 약간 놀라며 내가 대답했다. 저런, 좋은 책이야. 다들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그 내용인즉 만일 우리 백인종이 경계하지 않으면 끝장, 완전히 끝장나버리고 만다는 거야. 모두 과학적인 얘기들이야. 다 증명됐으니까. 저 양반 요즘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니까요. 데이지가 별 생각 없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요즘 저희는 난해한 단어가 나오는 심오한 책들을 읽고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였죠? 우리가... 글쎄, 하나같이 과학적인 책들이라니까. 톰은 조바심이 난 듯 그녀를 쳐다보면서 다시 주장했다. 그 친구는 모든 것을 다 파헤쳐 놓았어. 지배인종인 우리 백인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거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인종들이 이 세계를 제패하게 될 거라는 거지. 우리는 그들을 꾹꾹 밟아버려야 해요. 데이지는 태양빛이 눈부시듯 격렬히 눈을 깜빡이며 속삭이듯 말했다.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에 살아야 하는 건데. 미스 베이커가 말을 꺼냈지만 톰이 의자에서 무겁게 몸을 고쳐 앉으면서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우리 모두가 북유럽 인종이라는 거야. 나도 당신도 또 당신도 그리고 그는 아주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데이지까지 포함시켰다. 그러자 그녀는 나에게 다시 눈짓을 보냈다. 그리고 문명을 이루는 것들은 모두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거야. 아, 과학과 예술 같은 것들 전부 말이지. 어디 내 말 알아듣겠어? 열변을 토하는 그의 모습에는 마치 옛날보다 더 심해진 자족감과 그에게 더 이상 충분치 않은 듯 어딘지 모르게 서글픈 구석이 있었다. 거의 동시에 그때 갑자기 집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고 집사가 현관에서 사라지자 데이지는 그 틈을 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우리 집 비밀 한 가지 말해줄게요. 그녀가 신이 나서 속삭였다. 집사의 코에 관한 건데 어디 한번 들어볼래요? 바로 그 얘기를 들으러 오늘 밤 여기 온 거야. 그런데 말이에요. 저 사람은 원래 집사가 아니었어요. 뉴욕에서 은그릇 닦는 일을 했는데 그를 고용한 사람들은 200명 분의 은그릇을 갖고 있었대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릇을 닦다가 마침내
그의 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상황이 점점 안 좋아졌겠네. 미스 베이커가 끼어들었다. 그런 셈이지.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마침내 그는 그 일자리를 그만두게 되었대요. 저문 햇살이 낭만적인 빛을 들이우면서 그녀의 얼굴을 잠시 비추었다.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는 숨가쁘게 나를 끌어당겼다. 하루 해가 가면서 황혼역에 흥겨웠던 거리를 떠나는 아이들처럼 햇빛이 잠옷 섭섭한 듯 서서히 그녀의 얼굴에서 사라져갔다. 집사가 돌아와 톰의 귀에 입을 바짝 대고 뭔가 속삭이자 톰은 얼굴을 찡그리며 의자를 뒤로 밀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자리를 뜨자 데이지는 내면에 있는 무언가가 자극을 받은 듯 다시 몸을 앞쪽으로 숙였고 달아오른 목소리로 노래하듯 말했다. 오빠, 이렇게 우리 집에서 함께 식사하게 되어 반가워요. 오빠를 보면 나는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한 딸기 장미? 순수한 장미 말이에요. 안 그래? 그녀는 동의를 구하려고 미스 베이커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순수한 장미 같지?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였다. 나에게는 장미꽃 같은 구석이라곤 조금도 없었다. 그저 즉흥적으로 한 말이었지만 그녀에게서는 가슴을 설레게 하는 따뜻함이 흘러나왔다. 마치 그녀의 심장이 숨가쁘게 떨리는 그 한마디 말에 몸을 숨긴 채 밖으로 뛰쳐나오려는 것처럼 말이다. 그때 갑자기 그녀는 냅킨을 식탁 위에 획 던지더니 실례한다고 말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미스 베이커와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시선을 의식적으로 주고받았다. 내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그녀가 의자에서 똑바로 앉더니 경고하는 목소리고 쉬 하고 말했다. 저쪽 방에서 격양된 감정을 억누른 듯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미스 베이커는 뻔뻔스럽게도 몸을 숙여 그 말을 엿들으려 했다. 중얼거리던 목소리는 바야흐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떨리다가 흥분과 격양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이윽고뚝 그쳐버렸다. 아까 말씀하신 개츠비 씨는 제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만 내가 말했다. 조용히 좀 하세요. 무슨 얘긴지 듣고 싶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겁니까? 내가 순진하게 물었다. 그럼 아직 모르신단 말이에요? 미스 베이커는 정말 놀랍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다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전 모르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녀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톰은 뉴욕에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다고요? 나는 멍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자 미스 베이커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식사 때 전화를 걸지 않는 예의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드레스 자락이 펄럭거리는 소리와 가죽 부츠가 저벅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톰과 데이지가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다. 어쩔 수 없었어요. 데이지가 짐짓 명랑한 척하며 소리쳤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미스 베이커의 표정을 살피는 듯 힐끗 쳐다보더니 이번에는 내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말을 이었다. 잠시 바깥을 내다보았는데 아주 낭만적이었어요. 잔디밭에 새가 한 마리 앉아 있었는데 내 생각으로는 커나드나 화이트스타 해운 회사의 기선을 타고 건너온 나이팅게일이 틀림없어요. 그 새가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노래하듯 흘러나왔다. 아주 낭만적이었어요. 여보,
그렇지 않아요? 아주 낭만적이었지. 그는 대답하고 나서 괴로운 듯 나를 향해 말했다. 저녁을 먹고 난 뒤에도 아직 화나면 자네에게 마구간을 구경시켜주고 싶군. 그때 집안에서 다시 갑작스럽게 전화벨이 울렸고 즉시 데이지가 톰을 향해 단호하게 고개를 흔들자 마구간에 관한 화제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화제가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저녁 식사의 마지막 5분 동안에 일어난 단편적인 일 중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라곤 쓸데없이 촛불을 다시 켜놓았던 것뿐이었다. 그때 나는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눈길을 피하고 있었다. 나는 톰과 데이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할 수 없었지만 제 아무리 지독하게 회의적인 상황도 버텨온 듯한 미스 베이커조차 그 5번째 손님의 성급하고 날카로운 금속성 목소리를 머릿속에서 말끔히 떨쳐버릴 수 있었을지 의문이 간다. 기질에 따라서는 이런 상황을 흥미롭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 본능대로 한다면 즉시 경찰을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말을 보러 가자는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다. 톰과 미스 베이커는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시체 옆에서 밤을 새우러 가는 사람들처럼 황혼 속에서 몇 걸음 떨어진 채 서재로 걸어 들어갔다. 한편 나는 귀가 잘 안 들리는 척, 기분이 좋은 척 하려고 애쓰면서 데이지를 따라 베란다를 돌아 정문 현관으로 나갔다. 으슥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고리버들로 만든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데이지는 예쁜 이목구비를 새삼 느껴보려는 듯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쌌고 벨벳 같은 어스름 쪽으로 조금씩 시선을 옮겼다. 격렬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느껴지는 나는 그녀의 마음을 가라앉혀 줄까 싶어 그녀의 딸에 관해 물어보았다. 오빠, 우리는 서로를 잘 모르고 지내고 있어요. 그녀가 느닷없이 말했다. 친척인데도 말이에요. 오빠는 제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전쟁터에서 돌아오기 전이었으니까. 정말 그렇군요. 그녀가 머뭇거리며 대꾸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빠. 그동안 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아주 냉소적이 되었죠. 그녀에게는 분명히 그럴 만한 까닭이 있어 보였다. 나는 그녀가 말을 계속하기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잠시 뒤 나는 힘없이 그녀의 딸 이야기 쪽으로 화제를 돌렸다. 이젠 제법 말도 할 줄 알고 그리고 밥도 먹고 별짓을 다 하겠군. 네, 맞아요. 그녀는 얼빠진 듯 나를 바라보았다. 오빠, 그 애를 낳았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들어볼래요? 그럼 어서 말해봐. 아마 그 얘기를 들으면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알 거예요. 매사를 왜 지금처럼 느끼고 있는지 말이에요. 글쎄, 아이를 낳은 지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톰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난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간호사한테 그 애가 아들인지 딸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간호사는 딸이라고 했고 그래서 나는 고개를 돌리고 울었어요. 괜찮아. 딸이라서 기쁘지 뭐야. 그리고 이 애가 커서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는 편이 제일 좋으니까. 아름답고 귀여운 바보 말이야. 하고 말했지요. 내가 모든 걸 끔찍하게 생각한다는 거 알겠죠? 데이지가 확신에 차서
말을 이어나갔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걸요.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도 말이에요. 그리고 난 알고 있어요. 안 가본 데가 없고 못 본 것이 없고 또 안 해본 일이 없거든요. 그녀는 조금은 톰을 닮은 듯한 도전적인 태도로 눈을 반짝이며 주위를 둘러보고는 섬뜩하게 경멸의 빛을 띠고 떨리는 목소리로 웃었다. 달고 다른 거예요. 맙소사. 난 아주 달고 다른 여자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뚝 끊기며 억지로 내 주위, 내 신뢰를 끌려 하지 않는 순간 나는 그녀가 방금 한 말이 본질적으로 진실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오늘 저녁 식사 시간 전부가 자신에게 유리한 감정을 내게서 이끌어내려는 일종의 속임수였던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나는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고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금방 귀여운 표정에 능글맞은 미소를 띠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자기와 톰이 꽤 유명한 비밀단체에 속해 있다고 주장이라도 하려는 듯 말이다. 집 안에 들어서자 진홍빛 방은 꽃이 핀 것처럼 불빛이 환했다. 톰과 미스 베이커는 긴 의자 양쪽 끝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그에게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를 큰 소리로 읽어주고 있었다. 중얼거리는 듯 하면서도 높낮이의 변화가 없는 목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듯 했다. 그의 부츠에는 밝게 그녀의 낙엽빛 노란 머리카락에는 흐릿하게 비추던 램프 불빛이 그녀가 갸냘픈 팔의 근육을 살랑거리며 책장을 넘길 때마다 종이를 따라 반짝거렸다. 우리가 방 안에 들어가자 그녀는 손을 들어 잠시 조용히 기다려달라고 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잡지를 탁자 위에 던졌다. 그녀는 불안하게 무릎을 들썩여 몸을 펴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벌써 10시네? 그녀는 천장에 매달린 시계를 보기라도 한 것처럼 말했다. 이 착한 아가씨가 잠자리에 들 시간이네요. 추도는 내일 경기가 있대요. 웨스트 제스터에서 말이에요. 데이지가 설명했다. 아, 당신이 바로 그 조던 베이커로군요. 그녀의 얼굴을 어디서 많이 본 듯 싶었던 까닭을 그제서야 비로소 알 수 있었다. 유쾌하면서도 남을 깔보는 듯한 저 표정을 애슈빌과 핫스프링스 그리고 팜비치에서 시합을 할 때 찍은 윤전기로 인쇄한 사진 속에서 본 적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또한 그녀를 헐뜯는 별로 유쾌하지 않은 소문을 들은 적도 있었지만 하도 오래돼서 어떤 내용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잘 자, 8시에 깨어지 알았지?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깨어서 일어난다면. 일어날 거야, 켈리웨어 씨.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또 만나요. 물론 그렇게 될 거야. 데이지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사실은 내가 중매를 서려고 해요, 오빠. 그러니 자주 들러요. 뭐랄까, 난 두 사람을 함께 엮어버릴래요. 알잖아요. 예기치 않게 두 사람을 옷장에 집어넣고 문을 잠가버린다든가 보트에 태워 바다로 띄워보낸다든가 뭐 그런 거. 잘 자. 미스 베이커가 계단에서 소리쳤다. 나는 한마디도 못 들은 걸로 하겠어. 멋진 여자야. 톰이 잠시 뒤에 말했다. 저런 여자를 이렇게 시골로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데이지가 쌀쌀맞게 물었다. 조던의 가족이지 누구야.
가족이래봤자 한 1000살쯤 먹은 늙은 숙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건 그렇고 앞으로 오빠가 조던을 챙겨줄 거죠? 그 애는 올 여름에 거의 우리 집에서 주말을 보낼 거예요. 가족적인 분위기가 그 애한테 아주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데이지와 톰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저 여자 뉴욕 출신이야? 내가 재빨리 물어보았다. 루이빌 출신이에요. 우리는 순수했던 소녀 시절을 그곳에서 함께 보냈어요. 아름답고 순수했던. 당신 베란다에서 니가 할 얘기 안 할 얘기 모두 한 거 아니야? 톰이 갑자기 물었다. 내가요? 그녀는 나를 쳐다보았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북유럽 인종에 관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정말 그랬어요. 뭐랄까. 그 얘기가 슬며시 떠올랐는데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건 네 무슨 말을 들었든 믿지 말게나. 그가 나에게 충고했다. 나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노라 가볍게 대답하고 잠시 뒤에 집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은 함께 문까지 따라와 영롱하게 비치는 정사각형 불빛 아래 나란히 섰다. 내가 자동차를 출발시키려고 하자 데이지가 명령하듯 잠깐만 기다려요 하고 소리쳤다. 물어볼 말이 있었는데 깜빡하고 있었네요. 중요한 거예요. 서부에 있을 때 어떤 아가씨와 약혼했다고 들었어요. 참 맞아. 톰이 친절하게도 그녀의 말을 거들었다. 자네가 약혼했다는 소리를 들었어. 헛소문이야. 그럴 만한 돈도 없고. 하지만 분명히 들은걸요. 이렇게 주장하는 데이지의 얼굴이 다시 꽃처럼 환하게 피어나서 나를 놀라게 했다. 세 사람한테서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사실인 게 틀림없어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나는 꿈에도 약혼한 일은 없었다. 내가 동부로 온 데는 교회에서 결혼 예고를 했다는 소문이 나던 탓도 있었다. 소문 때문에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끊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소문이 났다고 해서 결혼할 생각도 없었다. 나는 그들이 보여준 관심에 얼마간 감동했고 그들이 내가 다가갈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부자는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도 자동차를 몰고 집에 돌아오면서 마음이 혼란스러웠고 기분도 약간 언짢았다. 내 생각 같아서는 데이지는 당장 어린애를 안고 그 집을 뛰쳐나와야 했지만 그녀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는 것 같았다. 한편 톰으로 말하자면 뉴욕에 여자를 두고 있다라는 사실보다 참으로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책 한 권 때문에 의기소침해졌다는 사실이었다. 마치 강인한 육체적 자만심이 더 이상 그의 독단적인 마음을 지탱해 줄 수 없게 된 듯. 그 뭔가가 그로 하여금 진부한 사상의 가장자리를 갉아먹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관의 지붕들과 그 앞에 붉은색 새 휘발유 펌프 불빛을 받으며 서 있는 길가 주유소 앞에는 벌써 여름이 한창 깊어가고 있었다. 웨스트에그에 있는 집에 도착하자 나는 차고에 차를 넣어둔 뒤 마당에 팽개쳐져 있는 잔디밭을 고르는 논러 위에 잠시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들 사이에서 날개에 부딪히는 소리로 밤이 소란스럽고 밝게 빛났고 대지의 풀무가 한껏 개구리들에게 생기를 가득 불어넣어 오르간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지나가던 고양이의 그림자가 달빛에 아른거리는 것이 눈에 띄어 자세히 보려고 고개를 돌렸을 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15m 떨어진 곳에 한 사람의 모습이 옆집의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두 손을 호주머니에 찌른 채 서서 은빛 후춧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별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한가로워 보이는 동작과 잔디를 굳게 딛고 서 있는 안정된 자세로 미뤄보아 이 지역이 하늘 중 어디까지가 자기의 몫의 하늘인지 살펴보려고 나온 개츠비임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를 부르려고 마음먹었다. 미스 베이커가 저녁을 먹으면서 그에 관해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소개는 충분할 것 같았다. 그러나 갑자기 그가 혼자 있고 싶다는 암시를 보냈기 때문에 나는 그를 부르지 않았다. 그는 이상한 방식으로 어두운 바다를 향해 두 팔을 뻗었는데 나와 멀리 떨어져 있긴 했지만 그는 확실히 부르르 몸을 떨고 있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바다 쪽으로 바라보았다. 저 멀리 부두의 맨 끝자락에 있는 것이 틀림없는 단 하나. 초록색 불빛이 작게 반짝이고 있는 것을 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다시 돌아다보았을 때 개츠비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나는 어수선한 어둠 속에서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